네, 북한이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이해 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한편 군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광명성절을 맞이해서 군 간부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년에는 광명성절쯤 되면 한 70에서 100명 정도 군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 26명을 승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규모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진급시켜줄 사람은 다 시켜줬다. 교체할 사람 다 교체했다. 즉 정권이 어느 정도 김정은을 비롯한 이 어떤 그 집권 세력들의 정권 안정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후의 어떤 그 승진 인사였기 때문에 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소규모가 아닌가. 따라서 바꿔 말하면 정권이 안정화되고 있는 징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이게 한 지난 1, 2년 사이에 뭐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이 군 통수권자들이 상당히 그 5명씩 막 바뀌고 군이 여동치지 않았습니까? 이 네.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군에 대한 인사가 이제 안정이 됐고 이번에 보면 이제 북한이 지난해 전략군을 새로 편성하면서 전략군 사령관, 뭐 김낙겸 대장, 또 공군 뭐 이런데 상당히 기본 특수한 부대에 이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 특수부대에 대한 좀 소외 의식이 높아서 이번에 이제 상장 이제 최상경 상장, 최경상 상장을 이번에 그 11군단장 특수군단자인데 상장으로 진급시켜줬습니다. 이것은 소외된 특수부대에 대한 배려를 돌리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너무 많이 막 그 별을 달아줘 가지고 네. 뭐 마대별이다. 그러니까 별을 이제 마대에 담아서 쌀포 담는 마대에 담아서 갖다 달아줄 정도로 많았지만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좀 적어들고 이번에 특수부대와 그래서 별을 이번에 해보니까 상장 1명, 중장 6명,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장이 17명인가 해서 딱 27명인데 별은 70개 정도밖에 안 되더란 말이죠. 네, 두 분 모두 소규모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인물을 좀 가장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는 서대하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바로 김원홍이지 않습니까? 김원홍은 장성택 이후에 김정은과 더불어서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평가되는 인물인데요. 이 김원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부장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과연 김원홍의 측근이냐 아니면은 최룡해가 김원홍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을 국가안전보위부에 파견한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그 북한의 정권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김원홍이 자기 아들 김철과 함께 무역업을 이렇게 관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성택이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왜 돈을 독식하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견제를 하라라는 어떤 그 측면에서 이 서대하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임명을 한 것이라면 김원홍도 앞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자신이 좀 더 다른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을 부부장으로 임명할 정도였다면 김원홍이 오히려 김원홍의 국가안전보위부 어떤 그 내각 장악 그리고 앞으로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무역업을 통괄하는 그런 어떤 그 외화벌이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고해질 수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 서대하가 누구의 인물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하여튼 그 사람이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가장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저도 이제 서대하가 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대표로 나갔던 대표 네. 단장이었습니다. 북일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한 이 대표단 단장인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동안 일본에서 납치해온 그 요코다 메구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노동당 통전부에서 한 일이다 보니까 그 노동당을 감히 다가가서 그걸 뚜껑을 여는 게 힘들었지만 결국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막강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그걸 파헤치고 일본에 브리핑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상당히 뭐 나름대로 적극성을 발휘해서 이번에 이제 중장으로 진급을 했고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경 부부장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회고록에서 공개됐습니다만 2012년에 서울에 왔다 가서 총살당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상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거의 부부장급들은 소장에 머물렀는데 이번에 다시 중장으로 진급시킨 건 그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 최경상 아까 말씀드린 11특수군단장 네. 여기 이제 뭐 올해 이제 10월까지 무슨 통일 대전이 해니 많이 북한이 떠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무기, 뭐 사이버, 생화학 외에 북한의 특수부대는 이게 중요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특수 11군단에 대해서 또 김정은의 관심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군 승진 인사는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장성급만 인사에 공개됐지만 그 밑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또 대위, 중위 위급, 좌급도 다 승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는 뭐 승진자가 몇백 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제 보도에는 그런 사람까지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장성만 공개했는데 이것은 네. 그동안 이제 선군에서 선당으로 권력이 옮겨오다 보니까 군이 소외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김정일의 생일을 계기로 이 장성 외에 밑에도 아마 좀 많이 대폭 승진을 시켜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승진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대우는 못 해줘도 일단 사기만이라도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별을 좀 많이 얹혀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서 이런 인사를 단행하고 또 대규모 불꽃놀이도 벌어졌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렇게 뭐 특별한 행사,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불꽃놀이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던 그런 불꽃놀이는 뭐 불꽃이 한 송이에 올라가서 터지고 하지만 요즘 불꽃놀이는 뭐 정말 성대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불꽃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보니까 그런 우리식의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원어치를 중국으로부터 사왔고 2010년도에는 한 60억 원어치를 사와서 이제 불꽃놀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꽃놀이를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다르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김정일 시대 또는 김일성 시대,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김일성 시대, 그리고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떤 그 세뇌에 의해서 존경했던 김정일 시대보다 오히려 지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자기 최면에 걸리게 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괜찮아 보이는 건물을 짓고 그리고 외국인 농구 선수들 데려가서 쇼도 하고 네. 그리고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아시안 게임 또 지금 뭐 세계 군인 체육 대회 이런 데서 뭐 좋은 성과를 거둬라라고 막 어떤 그 푸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야 우리 지금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자기 최면을 걸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아닌가 싶고 이 불꽃놀이라는 것이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의외로 불꽃 한 발이 굉장히 비싼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미사일 한 발을 쏘았을 때 그 미사일은 100억씩 합니다. 노도 미사일 하나에 1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꽃놀이는 수십억만 들이면 그래서 이 조선중앙TV로 방송을 하면 미사일 쏜 거는 자기네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수십억만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구나라는 체면을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꽃놀이를 계속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가 젊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그 북한의 스텔스 기술 개발에 대한 리포트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스텔스형 신형 고속함을 비롯한 이 북한의 스텔스 기술 수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이번에 뭐 그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뭐 그 분야는 또 우리 신 박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 작은 이 적어도 100km 이상 가는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배가 함선이 한 500톤급 이상은 돼야 되는데 북한이 이번에 뭐 200~300톤급을 갖다가 지금 함대함 미사일을 쐈고 거기서 이제 특히 그 주목되는 것이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스텔스 기능을 가진 함성을 개발했다. 네. 이렇게 이제 북한이 공개하고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이 스텔스 기술이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외 전문가들도 많이 의심을 가집니다. 네. 북한이 뭐 재래식 전력은 우리보다 뭐 못지않게 강하지만 사실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전자 뭐 IC 이런 분야에서 우리만큼 따라온다는 건 사실 먼 거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함대함 미사일을 쏘는 것을 공개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 달 광복 70주년 또 노동
정당 창당 70주년에 뭔가 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고 이런 조급함들이 지금 뭐 스텔스 기능의 함선 또 스텔스 기능의 공군기 이런 것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보여주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상승된다면은 10월 달쯤에 가서는 정말 ICBM이나 뭐 SLBM은 아직 생산 단계라 뭐 쏘기 어렵겠지만 ICBM 같은 것을 발사해서 아마 그들의 소위 성과를 이렇게 자축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앞서 뭐 기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조악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스텔스 고속함에 최근에 공개된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해서 도발할 경우 이런 부분은 또 우리에게 좀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스텔스 고속함을 제가 이제 보니까 네. 네. 이게 뭐 완벽한 스텔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텔스를 구성한 요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형상 스텔스, 일단 모양이 스텔스라 해야 되고, 그리고 함으로부터 삐져나온 게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스텔스가 되려면은. 그런데 저 스텔스함은 마스트라고 있죠. 뭐 각종 레이더를 따라놓은 이렇게 송전탑처럼 그렇죠. 그 마스트가 보면 방금 송전탑 이야기를 하셨는데 송전탑처럼 철골이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텔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말 스텔스 하려면은 그 마스트도 다 철판으로 에어 싸가지고 다 이 각도를 줘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송전탑처럼 얼기설기 철골로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밑에 배의 함선 모양은 스텔스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마스트를 그려놓은 것 그렇게 그 철골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아직 그들이 완벽하게 스텔스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것이 완전히 스텔스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저 배가 지금 한 300톤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상적이라면 300톤 정도 되는 배면은 우리 레이더가 봤을 때 300톤 정도의 크기로 보여야 되죠. 그러나 나름대로 스텔시한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100톤 또는 한 50톤 정도 크기로 조그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어선들이 한 50톤, 30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선들 사이에 섞여서 만약에 이렇게 마치 고기잡이 어선군들처럼 섞여서 온다면 우리는 레이더로만 봐서는 그게 지금 군함인지 고기잡이 배인지 똑같은 크기로 보이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함대함 미사일은 그런 용도로 또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정거리가 한 130km 정도 되기 때문에 북한의 그 장산곶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산곶 뒤쪽에서 그러면 장산곶에서 가려서 우리는 또 그 배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수평선 넘어 있으니까 그 뒤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그 미사일을 어떻게 쏘냐면은 미사일을 쏠 때 미리 미사일에게 다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한 100m 달리다가 왼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몇 도를 꺾고 이렇게 다 해서 백령도의 지형, 그 백령도 뒤에 우리 천안함처럼 우리 미사일 고속함이 있다면 그 뒤로 돌아가게끔 다 경로를 설정해주고 목표물이 있어 보임직한 한 20km 전방에서 레이더를 켭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켜고 스스로 찾죠. 그래서 이제 함선을 공격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우리 어떤 해상 초계기라든지 하늘에서 보는 해상 초계기 그리고 또 우리 군함들에서 안 보이게끔 산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미사일이다. 그래서 저 스텔스 고속함보다도 저는 저 미사일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 우리 군의 대비는 어떻습니까? 그 F-35A를 선정한 데도 스텔스 기능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F-35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저런 함선 정도의 스텔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한 10km 또는 한 20km 정도에 다가가기 전까지는 비행기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완벽한 스텔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배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게 보이는 정도 그런 수준인데 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군함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미사일에 대해서 그 미사일은 북한이 쏘면은 그것을 우리가 여격을 시켜내야 되는데 막아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군함이 이를테면 서해에 있는 해군 2함대에 배가 군함이 수십 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 미사일을 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함은 단 3척뿐입니다. 네. 나머지 수십 척의 군함은 저 미사일을 여격할 수 없고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뭐 우리 군은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게 저는 정말 겁나는 일이고 따라서 앞으로 건조하는 군함은 스스로 여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적을 알고 나를 숨기는 이 스텔스 기술을 두고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스텔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이 세계 각국의 스텔스 그 전력 지금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라와 있는지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당연히 뭐 미국이 최고죠. 예. 미국은 뭐 그야말로 적의 상공에까지 가서도 전혀 들키지 않게끔 이를테면 미국의 그 F-117이라고 하는 스텔스기가 있었는데 그 F-117을 다 퇴役했어요. 재작년에 다 퇴役했는데 그 조종사가 수기를 했던 적이 평양 상공에서 자기들은 일부러 엔진을 켜고 쇼를 한 적도 있었다. 내가 여기 왔다 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고도 평양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스텔스 능력이 뛰어난 것이 미국이고, 그리고 중국과 이제 일본이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일본의 스텔스 형상을 보면 물론 제가 뭐 생긴 것만 보고도 한눈에 이거는 어느 정도 되겠다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생긴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의 스텔스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또 일본 F-35를 도입하는데 우리보다 1.7배의 비용을 더 주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조립 생산을 하게끔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조립 생산을 하면서 스텔스 기술을 굉장히 또 많이 또 확보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을 보면 아직 그 F-35나 F-22처럼 그런 완벽한 스텔스성을 확보하고는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텔스 기술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많이 뒤처진 것 같고, 또 러시아가 팍파라고 하는 전투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팍파라는 전투기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스텔스 기술을 해서 미국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네. 내용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깨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아주 좀 초보적인 스텔스였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이 최고의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KF-X라고 하는 한국형 전투기, 그걸 조금 스텔스한 형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을 담그는 단계, 중국과 러시아보다 많이 뒤쳐져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달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올해 키 리졸브 참여 미군 규모가 작년보다 3,000명 정도 늘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글쎄, 그 전략적 의도를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장비의 동원보다 이 병력을 많이 참가시켜서 말하자면 실전 훈련을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하자면 가상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그 지휘관들이 걱정이 미군이나 우리 국군에 비해서 실전 경험을 못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이라크 전쟁, 또 우리는 베트남 전쟁이 전통적으로 국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평화유지군이가 나가서 국제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 이런 건 사실상 베트남 전쟁 끝난 이후에는 어디 가서도 전투를 해본 경험과 이런 걸 가진 지휘관들이 적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미군을 이번에 키 리졸브에 3,000명 더 파견하고, 또 독수리 때는 그보다 또 줄여서 파견한다. 네. 이것은 아마 장비와 인력, 병력의 어떤 순환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런 아마 전략적 의도도 있고, 또 하나 더 올해는 이제 러시아에서 또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도 있고, 김정은이 거기에 지금 간다 만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북한을 좀 덜 자극하려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덜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막상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이 또 도발 카드 꺼내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도발은 이제 북한이 항상 그 군사력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절대 도발은 못하죠. 우리가 훈련 진행 중에 도발한다면 그냥 그 몇 배로 응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북한은 이 우리 군사 훈련 기간에 탁 자세를 낮췄다가 그것이 끝난다거나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해왔는데, 올해도 아마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뭔가 도발을 일으켜서 이목을 끌런지, 아니면 국제사회로 먼저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으로서는 뭔가 나름대로 큰 이벤트는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그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가 작년보다는 도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은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자극한다면 우리가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다, 을지 훈련이다, 이런 훈련을 하러 왔을 때 그 군사력을 북쪽으로 투사를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IS와의 전투 또는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은 항공모함이 12척에서 1척으로 줄어들고, 그럼 10척이 나되니까 그걸 다 움직이면 되겠지라고
일반인들은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항공모함 지금 미국이 동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항공모함은 3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리하고 있고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일본에 하나 있죠.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하나 있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신무기 나사에서 만든 신무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IS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미국에게 이를테면 까불어도 또는 자극을 해도 미국이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올해는 미국을 향한 도발 또는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네. 그러나 IS 전쟁이 또 끝나면 또 엎드리겠죠. 지금은 IS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발의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다 봅니다. 네, 한 주간의 북한 관련 동향 등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